판매 과정에서 네 번째 관련된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결국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특성이나 장점이나 베니핏을 갖다가 결국은 고객한테 어필하는 건데,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이미 그동안 많이 해봤듯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영업사원이 고객의 니즈를 갖다가 충족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보여주거나 설명하는 것이 바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 장점, 베니핏, 혜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내재된 특징이 뭐냐? 피처, 영어로 우리가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점은 특징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우리 사회의 어드밴티지가 뭐냐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베니핏은 그러한 장점이 어떻게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고객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 갖다가 어필하는 게 바로 프레젠테이션에서 행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자사 제품의 서비스나 특성이나 장점과 혜택을 갖다가 어필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대형 프로젝트 TV라고 하면 결국은 대형 프로젝트 TV와 관련된 특성과 장점과 혜택은 뭘까? 결국 우리가 첫 번째가 고화질이라고 하는 HD에 대한 특성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특성이 되는 것이고, 장점은 빛을 받은 것처럼 뚜렷하고 깨끗한 화질을 보여준다. 이게 바로 대형 프로젝트 TV의 장점이 될 것이고요. 베니핏은 컴퓨터나 DVD나 또는 비디오 등의 영상이 선명하고 깨끗하게 재현되는 것, 그리고 움직이는 화면을 매끄럽게 처리해서 끊김없는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우리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선호 채널 또는 더블 스크린, 두 화면 자동, 볼륨 조절 같은 특성이라고 하면, 이런 것 통해서 얻는 장점은 뭐냐? 좋아하는 채널을 우리가 TV에 메모리 시킬 수 있다. 또 두 화면을 동시에 볼 수 있다. 또는 채널을 바꿀 때마다 발생하는 사운드의 높낮이 변화를 없애주는 것이 장점이 될 것이고, 그에 따른 혜택은 불필요한 채널 검색을 안 해도 되는 것, 또는 가족이 함께 보고 싶은 채널을 동시에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안정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볼륨 조절에 대한 베니핏이 되겠습니다. 초박형 디자인, 요새 이제 TV가 상당히 얇아지고 있는데, 그 우리가 초박형 디자인인데, 벽 앞에 전용 스탠드를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또 그것도 가능하고, 또 벽에다가 설치도 가능해서 간단한 거치대를 이용해서 천장에 매달 수도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니핏은 설치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 어느 곳에든지 쉽게 배치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어떤 디자인이 바로 대형 프로젝트 TV의 베니핏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수업 말에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프레젠테이션이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 내용이 너무 복잡하게 거기에 많은 글자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단순한 내용을 구성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한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가 너무 고급 언어를 쓴다거나 소비자가 또 고객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쓰는 것보다는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네 가지 조건을 항상 고려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의 유형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개유형입니다. 주요한 내용만을 갖다가 작성해서 암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과의 접촉 과정에서 고객의 니즈에 맞도록 구성해서 발표하는 게 개유형이고, 암기형은 제품의 특성이나 장점이나 그 혜택 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원고를 작성해서 이를 완벽하게 암기해서 잠재 고객에게 발표하는 방식이 암기형이 됩니다. 제안형은 잠재 고객의 니즈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제 이런 제안형을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발표 준비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어떤 제안형은 B2B 영업에서 행해지는 형태가 제안형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의 사례가 하나 와 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어떻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구성원이 합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생경영학과들이 영향력 있는 언론이 업계 전문가 투자가들 앞에서 회사를 소개하는 행사가 드디어 열린다. 하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테크크런치 50이고 다른 하나는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데모이다. 테크크런치는 8분을 준다. 8분 안에 발표하려면 아이디어를 최대한 다듬어야 한다. 데모는 6분을 주는데 여기에 참가하려면 1,800달러를 내야 한다. 프레젠테이션 비용이 분당 3,000달러인 셈이다. 데모 2008에서는 텔레비전에서 가장 뛰어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설립자인 케빈 플라이스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가장 규모가 크고 성숙한 온라인 소매 부문은 여행과 문화다. 현재 미국만 해도 시장 규모가 9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문화와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러나 예약은 전체 여행 계획의 마지막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는 예약하기 전에 어디로 갈지 어떤 일을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작 어려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텔레비전은 필요한 기능과 정보를 자연스럽게 통합해 여행 계획을 쉽게 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는 해결책을 설명하기 전에 범주를 설정하고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커피를 따를 잔을 마련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상당한 시간을 많이 주는 게 아니죠. 보통 10분 이내에서 준다거나 또 경쟁사가 있다고 하면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좋으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1등을 한 이유는 그 아까 밑에 그 가로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시장에 대한 어떤 범주를 제대로 설정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문제를 갖다가 잘 제시해 준 거, 그리고 그 문제 제시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거, 이런 어떤 고객이 요구하는 것도 고객이 궁금해하거나 가려운 것을 잘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프레젠테이션의 어떤 그 슬라이드를 만들고 말을 진행할 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해야 좋은 프레젠테이션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품 시연, 데모한다고 하는데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이런 시연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잠재 고객에게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혜택을 설명해서 그 고객으로 하여금 구매 의욕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시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시연의 요건의 세 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는 너 길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짧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단순하게 구성해서 잠재 고객이 쉽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시연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경쟁 제품과 비교해서 자사 제품이 어떤 차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강조해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연, 데모를 하면 그게 바로 좋은 시연의 요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프레젠테이션과 관련해서 B2B 영업할 때 제안서, 리퀘스트를 작성하게 되는데 B2B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고객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대상이 되는 몇몇 공급업체한테 제안 요청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제안 요청서를 우리가 Request for Proposal을 해서 영어로 대문자 앞에 RFP라고 하는데, 그 RFP에 응할 의향이 있는 공급업체는 정해진 기일 내에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여러분들 제안서를 뭐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도 보면 한 5, 6년 전인가요? 학교 전체에 대한 시스템, 전산 시스템을 바꿀 때 한 40억 정도를 들여서 바꾸는 과정을 통했는데, 그때 제안서를 보면 그 파일로 뭐 1000페이지, 500페이지가 될 정도로 상당한 양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안서를 잘 만들어서 제안을 잘하게 되면 그 40억을 갖다가 수주받는 거죠.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뭐 사랑하는 데 있어 회사 갔을 때 그런 제안서를 잘 쓴다. 뭐 회사를 안 가더라도요 지역에서 보면 여러 가지 뭐 제안이 많아요. 하여튼 보고서 제안서만 잘 쓰면 뭐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는 제안의 내용을 글로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공급업체와 고객사 양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제안서라고 하는 것은 구매센터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게 바로 제안서입니다.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 뭐 생산 부서가 될 수도 있고 R&D 부서가 될 수도 있고 마케팅 부서가 될 수도 있고 재무 부서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여타 부서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논의 같은 걸 거치면서 제안의 내용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서가 고객의 문제 해결 중심의 개별화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반론의 극복입니다. 우리가 뭘 했을 때 프레젠테이션도 하게 했는데 결국 고객이 반론을 하는 경우 있죠. 그 반론을 어떻게 극복해서 판매 종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반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반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잠재 고객이 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래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성공적일수록 보다 많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론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 고객에게는 의구심 해소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영업사원에게는 고객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대개 우리가 반론의 극복 과정이라고 하면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반론을 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잘 경청을 해야죠. 두 번째는 경청을 통해서 또 질문도 하고요, 또 확인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반응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연결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반론의 근거나 이유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론의 내용과 원인을 잠재 고객으로부터 확인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론의 유형과 반응을 보면 첫 번째는 제안의 가치에 대한 반응입니다. 제안의 가치에 대해서 반론하는 것. 제안을 했는데 뭐 거기에 대해 반론하는 경우, 필요하지 않다든가 또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거와 관련된 반론은 잠재 고객이 영업사원이 제시한 제안이 전혀 필요 없다거나 가격에 비해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니즈 파악의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재검토를 거친 후에 영업활동의 지속 여부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접촉 초기에 니즈 파악 단계에서 확인되었던 내용들을 잘 상기시켜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반론은 제품에 대한 반론입니다. 공급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자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심의 내용을 담은 반론이 바로 여기에 대한 반론인데, 제안 가치에 대한 반론이 주로 가격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제품에 대한 반론은 주로 제품의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의 사례나 독립적 기관의 테스트 결과나 전문가의 의견이나 통계 자료나 언론 보도, 자사 제품이 언론 보도에 뭐 좋다는 걸 나왔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제시를 해주거나, 또는 실제로 제품을 가지고 시연해 본다거나, 또 직접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직접 사용을 권유해 본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제품에 대한 반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반론은 구매 연기, 현재는 구매 안 하겠다는 구매 연기와 관련된 반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안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당장은 구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인데, 가장 극복하기 힘든 반론 중에 하나가 바로 구매 연기 반론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상사에게 보고하고 논의해 보겠다, 팀원들과 상의해 보겠다, 또는 다음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보겠다, 또 다른 공급업체와도 한번 접촉을 해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반응입니다. 이런 경우에 B2C의 경우는 거절의 뜻이 있지만 B2B의 경우라고 하면 이것이 반드시 뭐 거절의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경우에 그냥 끝내지 말고 다음에 다시 미팅을 약속한다거나, 또는 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소개받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다음에도 계속 다시 한번 또 이런 과정이 진행되도록
해야 의미가 있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판매 종결입니다. 이제 판매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판매 종결에는 세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대한 종결, 요약 종결, 추정 종결이 되는데, 대한 종결은 영업사원이 잠재 고객에게 다양한 대안을 연속적으로 제시를 함으로 해서 고객 스스로가 선택의 대안을 줄이면서 의사결정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대안 종결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주고 나서 결국은 상대방이 스스로 대안을 줄여가게 하는 거죠. 요약 종결은 영업사원이 잠재 고객이 인정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혜택을 요약해서 언급하면서 고객의 구매 결심을 유도하는 방법의 종결이 바로 요약 종결이고, 세 번째는 추정 종결입니다. 잠재 고객이 이미 구입한 것을 결정한 것으로 추정하고 주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 종결의 어려움입니다. 판매 종결은 잠재 고객의 거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판매 종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유능한 영업사원은 이 판매 종결을 제대로 하는 거죠. 타이밍에 맞춰서. 판매 종결은 영업사원의 주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종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잠재 고객이 구매 의사 결정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제안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듣는다거나 타 부서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거나 제안에 대한 회사의 전반적 반응에 대한 질문을 해보는 것이 바로 시험 종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수한 영업사원이라고 하면 잠재 고객의 행동이나 언급을 통해서 이제 판매 종결의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동을 보면 핸드폰의 계산기를 가지고 고객이 구입 비용을 산출해 본다거나 상품의 견본을 현재 사용 중인 제품과 비교해 본다거나 하면, 그런 행동을 고객이 보이면 이제 거의 그 영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말과 관련해서는 장비에 대한 실무자 교육 플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미 이제 우리가 사겠다는 의미를 갖는 거니까, 그런 교육 플랜 이런 걸 물어보면 이제 상당히 우리가 어느 정도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5개월 안에 선적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이제 벌써 계약이 되어서 이제 뭐 선적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니까, 이런 말 등을 통해서 판매 종결의 시점을 영업사원은 파악을 하게 됩니다. 7조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는 제품의 품질이나 대금 결제나 배송 등이 정확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장비를 잘 설치하는 것, 그리고 상품을 잘 진열하는 것, 고객사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하는 것, 사후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고객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사후관리고, 사후관리는 뭐 내용은 많지 않지만 이 사후관리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 빨간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후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기존 고객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후관리를 잘하는 것이야말로 기존 고객을 유지할 수 있고 활성화, 영업활동을 활성화하는 것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